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겸하라고 하고요. 이제 겸사겸사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회고랑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분인데요. 무사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 네, 보유 종목이나 아니면 뭐 관심 가졌던 종목들 실적은 어땠나요? 네, 뭐 2분기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이제 제 포트로 이제 실적을 까봤을 때 제 생각대로 나와준 것도 있었고 좀 뭐 아쉬운 것들도 있었고 아쉬울 걸 예상했는데 주가 반응은 이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 뭐 생각이랑 좀 다르게 흘러간 것들도 있고 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보유했던 종목 대비해가지고 네. 포트가 바뀐 것도 있나요? 네, 포트는 실적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좀 변화가 있었고요. 네. 예. 일단은 뭐 저는 2분기 실적을 딱 맞이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는 뭐 거의 비슷하긴 했어요. 계속 올 내내 금융지주랑 그리고 화장품 이 위주로 그렇게 포트를 꾸렸었고, 뭐 금융지주는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그런 좀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실적 시즌을 맞이했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4년도에 딱 와서는 분명히 이 섹터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주변 투자자분들이랑도 많이 이야기했고 이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유통사도 가지고 있었고 네. ODM도 가지고 있었고 뭐 브랜드사도 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좀 바스켓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딱 맞이했는데 네. 그 뭐 각자 비중은 달랐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주가가 올랐던 케이스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주가가 무너진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안 좋을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점으로 이제 바닥을 다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한참 더 내려가서 이제 그거는 제 생각대로 가지 않았으니까 뭐 다 줄여둔 상태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제 생각대로 되는 거는 뭐 조금 더 비중을 싣거나 아니면 안 되는 건 잘라내거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끝냈고 지금은 이제 그 뒤로 포트는 계속 유지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된 섹터가 금융주랑 화장품주인데 네. 금융주는 먼저 그 시장에서 가장 오해라면 오해고 걱정이라면 걱정이 PF잖아요. 네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전고 좀 왔긴 했는데 여전히 분양가도 그렇고 PF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2분기 때도 변동이 없었어요, 생각이? 뭐 모든 금융주가 뭐 예를 들어 PF 노출도가 있는 금융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들을 사실 세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여태까지 과거 행적 같은 걸 보면은 이 기업들이 그런 PF 같은 대출을 일으킬 때도 어떤 리스크 관리를 했고 프라이싱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충당금을 잡았어도 이제 되돌려 받았던 케이스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했던 금융 딜만 봐도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알짜들로만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막 그렇게 크게 우려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만약에 내가 가진 금융주가 PF가 터진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화장품에 대한 어쨌든 지금도 포트에 화장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장기적인 뷰나 그런 거는 변함은 없으신 거예요? 네, 화장품은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랑 같네요. 이제 저는 최근에 꽂혔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K-뷰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글로벌로 봐서 K-뷰티만 그렇게 독보적으로 잘하는 거냐가 아니라 그 K-뷰티 앞서서 그 스킨케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생긴 거를 저는 높게 평가를 했고 그런데 스킨케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생겼는데 사람들은 요새 소비를 어디서 하냐라고 했을 때 그런 컨텐츠나 SNS 뭐 인플루언스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걸 가장 잘하는 게 K-뷰티였고 이제 워낙 제품도 좋고 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따랐던 케이스 같아가지고 이 K-뷰티는 이게 유행이라기보다는 스킨케어라는 새로운 생활 습관이 생겼고
그 중에서 K뷰티가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감이 아주 네. 가는. 그럼 보유했던 거 말고 네. 다른 그 섹터나 그 회사 중에서 네. 인상 깊었던 실적을 발표한 회사도 혹시 있었어요? 이번에 실적 시즌 동안 거의 한 2주 가까이 정말 타이트하게 뭐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네. 실적 시즌을 맞이했는데 그때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좋은 건 더 좋고 좋은 게 나왔는데 그렇게 매력적인 건 또 없었고 그리고 안 좋은 건 역시 안 좋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제가 너무 좀 안일하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뭐 EPS 맞추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주가 맞추기 좀 가깝잖아요. 근데 EPS 맞추기에 제가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했는데 주가 반응을 좀 달리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그때 어떤 증권사 도표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표에 이제 섹터별로 이제 서프라이즈 나는 비율 같은 게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쇼크 나는 애들도 생기고 그쵸. 서프라이즈보다는 부합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조금 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섹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골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뭐 반대로 말하면은 쉽게 골라잡아도 됐던 섹터는 아마 조선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때 포지션이 없었고 네. 뭐 아시아만 하고 그랬는데 화장품을 저희 둘 다 23년도부터 투자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편향이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화장품을 내가 잘 알아. 맞아. 내가 많이 해봤어. 약간 그리고 23년도부터 성공 경험도 많아.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줄어들고 그거를 잘 골라낼 수 있는 게 이제 귀한 일이 돼도 난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이게 무너지기도 하고 주가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찬집이냐 빈집이냐 이런 거 고민했을 때 이제 화장품은 아무래도 찬집이었죠. 그쵸. 예, 찬집이었는데 최근에 뭐 주가 조정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빈 면도 생긴 것 같고 뭐 그거는 이제 찬집 빈집 관점에서만 보는 거고 저는 뭐 산업 이런 거를 계속 믿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화장품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장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저는 리밸런싱을 했어요. 제가 2부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저는 이번 연도 올해는 변동성 관리 되게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유통사 실적 발표가 저는 한 14일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13일 날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어딘지 알죠? 그죠. 13일로 딱 나왔는데 휴대폰에 이제 알림이 딱 울려서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가 떴다는 문구를 딱 봤는데 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열어보기 전에 괜히 쫄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열어서 확인하고 주가를 확인하고 하는 그 행위에서 제가 내가 말리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소위 말하는 인기주에서 큰 변동성을 감내면서 하고 있는 게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첫째로 느꼈고 반대로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겠지. 그리고 그냥 그걸 맞이하는 마음도 달랐거든요. 나중에 해도 될 정도로. 근데 반면 화장품은 빨리 확인해서 내가 뭔가 빨리 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유통사 실적이 나와서 세론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 리밸런싱을 했어요. 뭘로 했냐면 변동성이 적은 걸로 가자 라고 해서 그 대신에 산업은 믿으면 내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ODM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리밸런싱까지. 네. 겸아 씨는 좀 실적 발표하시던 어떤 저는 보냈어요? 네. 저는 뭐 아시겠지만 화장품의 비중이 정말 컸었고 네. 그리고 실적 발표를 맞이하기 전에 월요일날 급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때 레버리지를 써서 좀 바닥에서 조금 샀었는데 네. 산 다음에도 계속 실적 시즌 중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화장품 유통사랑 브랜드사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있었는데 유통사의 비중이 워낙 컸죠. 네. 제 블로그에도 도배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비중이 컸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하자마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실적이 훨씬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 네. 나오겠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잘해야 20% 턱걸이 정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훨씬 좋았어요. 환율가도 있고 운반비 효과도 있겠지만 훨씬 좋았는데 훨씬 좋으니까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바로 그냥 샀어요. 바로 그냥 전에 남아있는 거 브랜드사랑 뭐랑 다 팔고 그냥 유통사 온리 원 그냥 제 포트는 한 종목인 걸로 해가지고 다 밀고 샀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약간 네, 꼬이기 네.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 흐름대로 가지 않았죠. 제 흐름대로 주가 흐름이 가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정리하면서 레버리지는 지금 검은 상태고 네, 지금도 여전히 화장품 브랜드사가 아니고 유통사 하나랑 그 다음에 저도 ODM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2개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유통사 실적 발표한 다음에 네. 그냥 제가 올해 느끼는 큰 섹터는 네. 밸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아니면 뭐 3년 전이랑 비교해서 올해는 자사주를 살 때 2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직접 회사가 사거나 네네. 아니면 그 취득 계약 해가지고 증권사 통해서 사는 물량이 있는데 확실히 올해는 자사주 취득 계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사는 물량이 진짜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약속 안 시켰거든요. 사기도 하고 그리고 소각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트 들어가서 상세 조건 검색에 자사주만 치더라도 올해 숫자가 거진 코로나급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만큼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사고 많이 소각을 하고 있다는 건 맞아. 이미 뭐 시장에서는 밸류업 안 된다. 음.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해지냐 약간 이런 말을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맞아. 느끼거든요. 그리고 네. 공시만 봐도 자사주 취득 계약 공시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이거는 큰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자사주 취득 금액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전체 금액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그 금융지주가 하나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0% 전체 코스피 시장 중에 한 5천억 정도가 네. 5조 정도가 만약에 자사 취득을 한다고 하면 5천억 정도가 한 회사가 다 해요. 그 정도로 한 회사가 약간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2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높으면 이걸로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모멘텀도 9월달에 지수 발표하고 네네. 내년도 5월달에도 뭐 장관상 주면서 모멘텀에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기간 수급도 붙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옮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컨센을 워낙 상회하는 실적을 나와가지고 네네. 바로 옮겨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랑 저도 밸류업, 금융지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2개 갖고 있습니다. 3개 갖고 있죠, 3개. 지금은 3개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를 제가 좀 느낀 건 뭐냐면 네. 확실히 해당 시점이나 해당 키워드에 반응하는 그 주식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사도 예를 들면 IR이 적극적으로 2분기는 실적 안 좋아요라고 말했던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닝 쇼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안 나왔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오판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을 발표했다는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주가가 상승부야까지 그냥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때 다행히 좀 털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약간 하방 VR까지 갔었거든요. 하방 VR인지 아니면 시초가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시계열을 정해가지고 바로 청산하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알고리즘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진짜 많이 받아들였어요. 맞아. 네. 유통사도 그렇고 다 약간 그렇게 반응하는 게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맞아. 뭐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실적 장세다 약간 이런 말이 유효하기도 했고 그 실적의 주가가 워킹을 잘 해줬잖아요. 네. 근데 2분기는 세론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 이런 영향도 되게 맞는 것 같고 뭐 일단은 거래대금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에 워낙 취약한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의 반응이 지금 이러하니까 내 투자 전략을 바꿀까? 이걸 고민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똑같이 할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최근에 2분기 때 저는 5월 달부터 계좌가 좀 안 좋은 편이었어요. 이제 5월 달부터 계좌가 좀 안 좋은 편이었는데 그때 계속 뭔가를 만회하려고 그런 심리 때문에 얕은 아이디어를 자꾸 많이 가져왔거든요. 뭐 이런 모멘텀이 있을 거야, 아니면 이게 뭔가 나올 거야 하는 것들을 좀 얕게, 아니면 이번 2분기 실적 때도 실적 맞추기 하면서 실제로 엄청 세상에 생각이 없었는, 시장에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EPS도 아주 맞춘 케이스도 있었는데 주가는 또 안 갔어요.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얕은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좀 계좌를 더 안 좋게 만들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게 말한 거죠. 그 시장의 반응에 맞게 내 전략을 바꿀 거냐 했을 때 그냥 기존에 잘하던 거대로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저도 꼬인 분위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지금은 좀 많이 안정감을 다시 찾았고 다행이다. 예. 다시 또 변동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제 다시 그냥 그대로 옛날처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스터디에서도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가 많았어요. 우리 스터디 안에서. 확실히. 맞아. 2분기 때는 워낙 저조했어가지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변압기가 2022년도에 다들 빨리 찾는 사람들은 2022년도에 찾았을 거예요. 저도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 그 재룡전기라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가 성장률의 기울기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2023년 들어서 꺾이고 성장률이 꺾였어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성장률이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의 퍼포먼스는 올해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주식이라고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면 성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성장률의 기울기가 꺾이더라도 성장이, 그러니까 뭐 추세 추종이나 다른 것들도 성장이 먼저 나와야 뭐 추세가 나오고 아니면 뭐 주가가 상승하고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주가를 올릴 만한 또 약간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아, 하나. 예.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것만 보게 되면 또 다른 걸 약간 매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성장률의 기울기가 매해 올라가면 좋겠지만 성장률의 기울기가 정체하더라도 기업이 성장은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멘텀이 붙든 아니면 다른 성장할 수 있는 그 포션으로 확대가 되든 그런 걸 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꺾인다라는 것만으로 매도를 하기에는 이 주식이나 섹터의 그 포텐셜을 내가 너무 그러니까 가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뭔가 다시 다 한번 보게 됐어요. 변압기가 정말 좋은 사례 같더라고요. 2022년도에 팔았던 사람들은 올해까지 보유했으면 엄청 떼돈 벌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그냥 수익을 확정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냥 파는 건지 아니면 그 파는 이유가 진짜 성장률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팔고 싶은데 이유가 성장률이 꺾일 거야, 이만큼 더 성장률이 나올 수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저는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앞뒤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다른 주식이나 섹터에 다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근본인데 당연히 성장을 하는 거고 그 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성장주는 성장의 기울기가 중요한 거다 라고 해서 맞네 이렇게 이해한 케이스 있긴 한데 이제 진짜 그거는 다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장률의 기울기 때문에 산 투자자면 성장률의 기울기 때문에 팔아도 오케이인데 그 산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면은 아닌데 이걸 안 팔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도 그거에 너무 공감이 갔고, 그 옛날에 아마 겸아 씨가 블로그 썼던 글 같은데 제가 되게 공감했던 글이 있어요. 뭐냐면은 겸아 씨는 시장의 생각보다 좋으면 베팅한다 라고 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예, 나는 딱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30%씩 계속 나오던 섹터가
20%까지 꺾이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 됐는데 자기가 한 25%를 발견했으면 네. 뭐 베팅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실제로 이번 실적 시즌 때 뭐 생각보다 좋아서 주가가 반응한 애들도 개별 주식으로 화장품 내에서도 다 발리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좋으면은 그걸 이제 그걸 다시 재평가해서 사줄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예, 딱 그거랑 되게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끝났나요? 이 정도로? 그러면은 3회 1부는 실적 발표 시즌 회고는 여기까지 하고 2부 자유로운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